자, 금요일입니다. 힘내서 갑시다. 두 사람이 얼굴이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갈수록. 3월 1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곧 결정될 분위기죠? 네, 수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오늘 수사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네. 영장을 청구할지, 구속 수사를 해야 할지,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할지,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담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최종 결단은 문무일 총장의 손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반장은 어떨 것 같아요? 청구한다 안 한다?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청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양 반장은?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정 반장,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이요, 개헌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청와대 측이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크게 두 가지입니다. 6월 개헌은 반대인데 6월에 개헌을 발의한다라는 로드맵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 혹은 선출한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청와대는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자세히 좀 얘기합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배율이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직접 이제 수사팀과 함께 문무일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안 이제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또 수사팀의 의견은 어떤지, 또 검찰 내 다른 또는 이제 전직 또 검찰 고위직들 출신 이제 일반 법조계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수사팀이 결정하면 되긴 되는데 또 전직 대통령 문제잖아요. 또 정무적인 판단 또 필요하고, 또 이제 검찰 조직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문무일 총장에게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문 총장이 주말 사이에 고민을 해서 이르면 월요일쯤 결정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제 월요일쯤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수사팀은요, 영장 청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검찰총장의 의견을 감안을 하겠죠. 총장이 최종 결정을 할 테니까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들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첫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저희 이제 회의 직전에 임종석 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고위급 대표 회담을 3월 말, 그러니까 이달 말이네요. 3월 말에 추진키로 했고요. 이에 대한 제안을 북한 측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지금 이제 위원장이잖아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기가 돼야 한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요. 남북 정상회담 후에 한미 정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의제는 어제 신반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경제 분야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협 같은 이슈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서 한 40여 명을 40명 내외를 자문단으로 위촉키로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예술단하고 이제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공연은 4월 초에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얘기, 또 추가적인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고요. 한미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미투 속보, 또 지방선거,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요, 어제 새벽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수사팀이 오늘 문무일 총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구속, 불구속 수사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이 다 담긴 걸로 보이는데, 문 총장은 조사 결과 또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서 영장 청구 여부 등을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안 등 수사 속보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한동훈 제3차장 검사 그리고 수사팀과 함께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속 수사하는 방안 그리고 불구속 수사하는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여부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인가요? 진실이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이 같은 문 총장의 답변은요.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또 공범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 그리고 또는 1년 새 전직 대통령 둘을 구속하는 건 부담이다. 그리고 증거가 상당수 확보가 돼 불구속해도 큰 차질이 없다는 점 등을 두루두루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북한도 재빠르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인데요. 도적 왕초의 뻔뻔스러운 추태, 그리고 또다시 드러난 범죄 사실이라는 두 개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도적 왕초의 뻔뻔스러운 추태. 최근 남조선에서 이명박의 범죄 행위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력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정식 시작됐다. 또다시 드러난 범죄 사실. 남조선 검찰 당국은 최근 이명박 력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의 비밀 조직의 역할과 구성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네, 보신 것처럼 북한도 우리 보도와 검찰 수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전 대통령은요. 검찰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다스 전 직원은 모든 증언을 부정해도 다스는 MB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인사 이력서를 한 3,000명을 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MB가 다스로 데려온 게 김성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즉,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만들고 현대건설에 있던 김성우 씨를 뽑아 직접 대표회에 앉혔다라는 주장입니다. 조금 전 보신 최 전 팀장은요. 이상은 회장도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는 MB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짓과 위선으로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발뺌을 하시는 거는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다스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참 뻔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반대로 부인은 시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011년 미국 방문을 앞두고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 1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인정한 겁니다. 다만 대북 공작금 용도로, 즉 목적에 맞게 썼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순방 일정을 제출하는 등 일종의 알리바이도 내놨는데요. 당시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5박 6일간의 일정을 보겠습니다. 첫날 이렇게 동포간담회를 가졌고요. 이튿날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 의회에서 연설도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갑시다. 영원하면은 we go together가 될 것입니다. 네, 또 그 다음 날에는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디트로이트를 방문하고 이후엔 시카고로 이동해 경제인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이 같은 빡빡한 일정을 제출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대북 공작 작업에 10만 달러를 썼다는 건데 과연 검찰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이 부인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는 또 다른 의혹에도 휩싸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돈 가운데 약 5억 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위 이상주 씨를 통해서 나머지는 직접 김 여사에게 줬다는 건데요. 성동조선 청탁 명목이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 대통령 혐의엔 삼형제를 포함해 아들, 사위, 조카 등 온 가족이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다스는 큰형 이상은 회장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심이죠. 그리고 아들 시영 씨는 다스 일감을 몰아받아 부당 승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 동영 씨는 이미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뇌물의 경우 둘째 형 이상득 그리고 맞사위 이상주 씨를 통해
이상주 씨를 통해 받은 구조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대선 무렵 때까지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40년지기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한 구조였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일가를 동원해 본인의 주머니를 배불렸다는 건데요. 즉 이번 수사가 MB 패밀리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끝으로 MB 패밀리, 아니 YG 패밀리의 노래를 들으며 발제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검찰 영장 청구의 무게 MB 가족 게이트로 번지다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단 말입니다. 측근들은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는 조작됐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는데 딱 하나 인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부인 김윤옥 여사가 받은 10만 달러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인을 했느냐, 뭐 시인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다. 의견이 참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방금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이 다른 측근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감형을 받으려고 거짓 진술을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맞아요. 유독 이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도 당황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혐의는 이 전 대통령 문고리였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이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이 김희중 전 실장을 괜히 자극하지 않으려고 더 있다 이거죠. 더 갖고 그렇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김희중이가 거짓말한 거다 해가지고 더 자극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 전 실장이 뭐 더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알고 있는 걸 그죠? 그래서 네. 또 그리고 추가로 자신에게 이제 뭐 불리한 진술을 내놓는 걸 차단하기 위한 행동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죠. 또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돈이 건네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죠. 또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시인을 하면서도 실제로 돈을 받은 건 김 여사가 아니고 대북 공작에 썼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맞게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인 거죠.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또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소환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경우든 검찰은 이제 불법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이제 당시 전후에서 이제 북한과의 비밀 접촉설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글쎄요 뭐 관련성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요. 당초 이제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요. 그때 법적 대응도 하겠다 뭐 이런 그 반응이 MB 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지난 1월에 김희중 전 실장에 대한 조사 이후에 이 10만 달러 수수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김 여사 측은 강경한 대응을 하고 나섰었는데 뭐 기억하실 텐데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구입하는 등 의혹을 제기하니까 바로 법적 대응하겠다, 실제 맞아요. 법적 대응에 나섰었는데 당시에 김 여사 측 변호인이 명품백은 물론 특활비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김 전 실장의 핵심적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을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 김윤옥 여사를 보호자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이 김윤옥 당시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김윤옥 여사가 우리 박홍근 의원 공산 고소장 조사로 왔습니다. 특활비 안 받았는데도 뭐 받았고 그다음에 명품을 샀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특활비를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기분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강경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이 불과 2달 만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된 배경 뭐 역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또 여기에다가 김 여사가 직접 이팔성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도 파악이 된 만큼 뭐 현재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뭐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소환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 뭐 비공개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형식으로든. 다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문제가 일단 당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 같고요. 아까 이제 최종혁 반장이 이제 패밀리 게이트라는 얘기도 썼잖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뭐 형, 그다음에 뭐 조카, 아들, 뭐 여러 지금 이제 가족들이 이번 다스 관련한 사건이라든지 횡령 사건 뭐 다 지금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형 뇌물 게이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연루는 돼 있지만 그 안을 또 들여다보면요, 최 반장. 그 가족들 간,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른 가족들 간의 진술이 엇갈려 가지고요. 좀 표면 위로 이제 갈등이 뭐 부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 일부 그 차명 재산 의혹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은 건데요. 검찰은 그 논현동 자택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 원 중에 67억 원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형 이상은 회장에게 빌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검찰은 차용증도 없고 또 이자도 지불하지 않은 데다가 이 회장이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면 이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실상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진술이 맞다면 둘 중에 하나는 뭐 100%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누차 지적을 했지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 간의 싸움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진술이 엇갈린 거는 지금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된 상태잖아요. 그 정도원 전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MB와 측근들 간의 싸움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일단은 좀 맞아 보여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죠. 일단 일례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입니다. 이거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작성을 했거든요. 김 전 기획관도 이거 내가 쓴 거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조작된 문건이다. 글쎄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일례로.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전 대통령 주장하고 배치되는 진술을 한 측근들 누가 있느냐?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있고요. 직함은 생략하고 이름만 얘기하겠습니다. 김희중, 김성우, 권승호, 이병모, 이영배, 박재환, 김주성, 강경우, 이팔성, 최동규 이렇게 10명이 넘습니다. 오, 양 반장이 이걸 다 셌어요? 다 취재한 거예요? 아니, 관 반장이 얘기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지. 이 전 네, 대통령을 좋습니다. 비판한 또 다른 측근이 네.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6급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 씨입니다.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을 쓴 인물이기도 한데 이 김유찬 씨는 이 전 대통령은 정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면서 또 권력을 가져서도 안 될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고 또 과거 에피소드에 따르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돈을 무제한으로 쓰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운전기사가 도움을 청하자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집주인이 안전제까지 전세값을 올려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집에 가서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이 어디서 돈을 구하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기를 모셨던 이제 이게 아마 그 전세값 좀 빌려주십시오. 나중에 뭐 얼굴에서 갚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제 아마 인간적인 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이제 해고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당시 저에게 비춰진 그분의 모습은 사람 귀한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요, 설령 위법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실무진들이 했을 수는 있지만은 나는 몰랐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좀 내놨잖아요. 일단 선을 긋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근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얘기가요. 이제 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거는 이미 드러났고요. 그 비자금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유입됐다는 진술과 정황을 검찰이 잡았다. 이런 얘기가 또 추가로 나오네요. 예, 검찰의 이 다스 비자금 350억 원 가량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스 경영진이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0여 년 동안 분식 회계를 통해서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이 전 대통령 측에 현찰로 건넸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세탁을 거쳐서 영포 빌딩 관계자들이 관리를 해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다스의 수익을 이 전 대통령 측이 가져갔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실소유주 문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특히 이 검찰은 이런 내용을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을 받았다는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요. 이 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뭐 선고만 남은 상태인데 그 이외에도 지금 다른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그 중에 이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이 그동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뭐 확인이 안 돼가지고 재판이 좀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됐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 다 아시다시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진박 후보 공천 개입에 가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요. 피고인과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라고 했는데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네,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했는데요. 피고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하고 승인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 건데 그것보다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국선 변호인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재진이 이제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 장 변호사한테 달려가서 물어봤더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접견을 했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유영하 변호사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은요. 오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열렸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선 변호인인 정원일 변호사는요. 박 전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고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만 대응한 배경이 뭔지도 또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의견 교환은 했는데 그 안 만났다 정도로 왜 얘기 안 해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상하네. 그게 대단한 비밀도 아닌 것 확인해봐요. 같은데. 네, 최 반장이 확인하면 또 확인될 수도 있어요. 법조 출입한 후배 기자를 한번 제가 이렇게 아니 최 반장이 또 확인해요 직접. 제가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검찰 다음 주 초 MB 영장 청구에 무게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 봄에 이어질 남북,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각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오늘 오후 남북 정상회담 준비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달 말 고위급 대표 회담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죠. 북한은 미국의 대북 외교 대행국이라고 볼 수 있는 스웨덴에 이용호 외무상을 파견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정상회담 등을 둘러싸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봄 남북미 새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유례없는 상황인지라 대비가 쉽진 않을 텐데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시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꾸준히 공부 중인 우등생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현장 학습으로 부산을 찾아서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입니다.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고 부산의 발전과 함께 저도 성장했습니다. 부산항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부산 방문은 올해 처음이죠. 네, 부산항과 북항을 연달아 둘러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내 남북한을 잇는다면 한반도의 운명도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는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3월 말 사전 고위급 대표 회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제 소통, 운영 지원 등 분과별 역할 담당, 또 정상 간 한라인 설치를 위한 실무 접촉 논의도 했습니다. 이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는 사전 실무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의 날짜를 확정하는 거죠.
4월 말이면 한 20일에서 30일 사이가 될 텐데 이 과거에 북한의 창군 기념일이었던 25일은 제외하고 또 앞뒤로 주말도 제외하고 현재 제일 유력한 날짜는 26일과 7일이 거론됩니다. 참고로 청와대는 당일치기 정상회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 2차례 회담 땐 평양에 2박 3일간 머물면서 연회도 하고 만찬도 가졌었죠.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수행원들과 북측 인사들과 마지막 석별 오찬을 하면서 술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내 곁에 있어 달라고 한다. 뭔가 남북 관계가 풀리기를 영원하는 마음도 담겨 있고. 네, 이번에도 식사를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허례허식은 다 빼고 비핵화 의제만 딱 집중한 컴팩트한 회담이 될 전망인데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아버지처럼 하루만 더 보자 이런 돌발 제안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모범생 스타일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벼락치기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최근 두문불출하고 열공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난 5일 우리 측 대북 특사단과의 만남 이후 열흘 넘게 대외 활동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특사단을 4시간 넘게 만나면서 숨겨왔던 정은 스타일을 공개했었는데 솔직 대담을 넘어서 냉정한 자기평가 발언도 했었죠. 언론에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어떤 이미지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문 대통령은 새벽에 NSC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노출은 협상 전략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대신 이용호 외무상을 스웨덴으로 보냈습니다. 재밌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고 생각했다면 그걸 개국입니다. Mr. Trump called Kim Jong rocket boy. How is your response? How is your response?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 네, 이렇게 과거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이 외무상이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스웨덴 방문 목적 자체가 한반도 안보를 의제로 한 외교장관 회담인데 스웨덴은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북미를 중재해온 데다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도 거론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스웨덴이 북미 물밑 접촉을 주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회담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I'd have to refer you to the government of Sweden for any specifics on that, but we are not sending any represent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최근 미국에선 틸러슨 장관 경질 후폭풍으로 북미 회담 연기론까지 제기가 됐죠. 폼페이오 국장 인준 과정, 또 북한과의 사전 접촉 시간을 고려하면 6월 또는 7월에 해야 한다는 건데 백악관은 아니다, 5월 말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ertainly, I don't think there are any vulnerabilities here. The president wants to make sure that he has the right people in the right places for the right time. 국무부도 회담 연기 가능성 보도는 일종의 소설이다, 가상의 이야기다라면서 신의를 갖고 북한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사전 조율차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선임 고문을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예, 지난 평창 때 하여튼 좋은 인연을 맺어서 그때 다시 워싱턴에 오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찬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여튼 미국 조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 장관은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의원들과도 면담했습니다. 회담 사전 조율은 물론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미가 각자의 방식으로 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고위급 회담 3월 말 추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오늘 준비위원회 첫 전체 회의 결과를 이제 임종석 실장, 위원장이죠.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앞서 제가 간단히 얘기했던 대로 경제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한 이제 그런 논의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자, 오늘 첫 회의 결과 신반장이 자세히 정리를 좀 해보죠. 최 반장에게 최 반장이 기회를 하네요.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데 왜 미안해요. 신반장에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위급 접촉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정상회담이 4월 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을 3월 말에 추진을 한다면서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하겠다고 그럼 밝혔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시간상으로는 뭐 한 2주가 채 안 남은 시점이죠. 또 대북특사단 방북시에 합의를 했던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4월 초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단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맡고요. 이를 위한 판문점 실무회담도 다음 주 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은요. 남북 정상회담 후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남북 핫라인의 경우 고위급 회담 진행 후에 정리될 전망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신반장이 이번 회담 준비가 판문점으로 출퇴근하면서 진행될 맞아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셔틀형 이런. 예. 일단 정상회담 자체도 하루 당일 마무리 짓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북 특사단이 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대략 합의한 것은 하루짜리 회담이었다라고 말이죠. 과거 두 차례 회담과 달리 장소가 평양이 아닌 판문점이고 비핵화라는 포괄적 주제에 대한 정상 간 담판 성격이 강한 만큼 하루 일정으로도 충분하다고 양측이 공감했다는 겁니다. 이 실무 접촉의 통로는 특별간사를 맡은 이 조명균 장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이 특별간사예요? 예, 이미 이성건 조평통 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을 했던 경험이 있죠. 서훈 국정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물밑 접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준비위 자문단이 따로 꾸려지는데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단장을 맡게 되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 30명에서 40명 정도를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 다음 주 20일에 중국 양제츠 국무위원이 방한하기로 했는데 중국 양회 관계로 오늘 28일에 정우영 수석과 만난다고 합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이제 이낙연 총리 발언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임종석 실장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제 북미 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지명이 된 상태죠. 아직 그렇죠. 청문회 거치지 않았으니까. 지금 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 청문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전망이 좀 나왔고 실제로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미국 정부 쪽에서는 영향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죠. 네,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북미 회담에 어떠한 취약점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갑작스런 국무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적기에 적절한 인물을 가장 맞는 자리에 배치하길 원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현재 실무 준비를 위한 프로세스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속보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제가 인용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논란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랬더니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좀 내놨잖아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발단이 됐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주에서의 열린 한 모금 행사에서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했는데 이 녹음 파일을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던 겁니다. 발언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무역에서도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습니다. 지금 남북한 국경 사이에 우리 군인 32,000명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다고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러자 백악관이 역시 즉각 해명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 투자 재협상에 전념하고 있는 걸 강조한 발언일 뿐 주한미군 철수 시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국방부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도 초점은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것이라면서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는 틈이 없다. 우리는 한국을 계속 지원하고 함께 협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모양이군요. 네.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군 철수해봤자 좋은 건 김정은 뿐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미동맹 파기는 북한에 유리할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며 나온 얘기인데요. 잠깐 그 장면 보시죠. I don't know what Kim Jong-un actually wants out of the summit, but I do believe that in a general sense, Kim Jong-un seeks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his leadership,
He seeks respect and status that nuclear weapons gives him, and he seeks security, which he believes the nuclear weapons give him. What would be the impact on his calculus if we removed our troops from and various security arrangements from South Korea? I believe he would do a victory dance. In Seoul, probably. I think he'd be a happy man. 네, 제가 그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그 녹취록을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요, 뭐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언급했던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그 김정은 위원장 관련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뭐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있고 중국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4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일이자 기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정의용 실장을 만났을 때 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달을 받고 나서 자기가 너무 좋은 소식이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라고 했더니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영향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면서 또 일종의 자화자찬을 또 했고요.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CNN을 향해서는 뭐 CNN 앵커가 나더러 굉장한 대통령이라는 칭찬을 했다. 그녀는 맞았지만 아마 회사에서 잘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강경화 장관이 뭐 이제 국무장관이 새로 지명은 됐지만 일단 미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면도 봤는데 아까 뭐 미국 의회에 낸 것 같아요. 저도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래서 오늘 상원의원들을 만나서 지금 이제 25%의 철강 관세를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도 이제 캐나다 같은 국가처럼 좀 빠지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철강 관세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지만 또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해서 3차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얘기 들었어요? 예, 3차 협상 첫 회의가요. 7시간 반 만에 끝이 났습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서 FTA 개정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1, 2차 협상 때보다 훨씬 공세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측의 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세이프가드에 이은 철강 보관세 조치는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사법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 즉 ISDS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밤부터 이튿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미국 측이 상당히 거칠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까 이제 뭐 백악관에서 부인은 했지만 뭐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모든 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하더라도 무역 관련한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이잖아요. 아마 협상단이 상당히 힘들 텐데 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을 좀 하고요. 자, 뭐 듣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부탁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이달 말 추진 키로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에게 쏠린 성추행 의혹을 반박할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당일 행적을 촬영한 사진을 확보해서 검찰에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또 이를 보도한 프레시아는 또 반면 오늘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했고요. 결국 양측의 공방은 수사로 최종 결론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확보했다는 그 증거물, 바로 사진입니다. 12월 23일 하루 종일의 행적을 5분, 10분 단위로 촬영한 사진이라는데 모두 780여 장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사가 정 전 의원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수감 전에 그의 마지막을 촬영했다는 거죠.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것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시간대가 그날 오후에서 1시 사이, 이 사이입니다. 정 전 의원을 호텔에 데려다 줬다는 옛 측근 정대일 씨가 주장한 시간대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 전 의원은 780장 사진 중에 한 장을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정오쯤 서울 합정동에서 나는 꼼수다 막방을 녹음했다고 했는데요. 자, 바로 보시는 이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뒷모습 나온 이 사람이 정전 의원입니다. 시간대가 안 나와 있지 않느냐 반문하실 텐데요. 하단에 저 핸드폰을 한번 보시죠. 확대해 보시죠. 자, 오전 11시 54분. 오전 11시 54분에 낙범수를 녹음하려고 그 멤버들이 막 모인 사진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오후 1시에서 2시경의 사진은 아니지만 자, 1시간 정도를 정오부터 녹음을 하고 곧바로 노원구 하계동의 을지병원에 가서 입원 중인 어머니 병문안을 하고 또 홍대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일정을 수행했다면 이 시간대에 그 여의도의 렉싱턴 호텔에 들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 전 의원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진 영화 생각나다니까 무슨 근거를 해도 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내잖아. 한쪽은 증거, 한쪽은 증언. 자,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 최초 보도한 프레시안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에 대해서는 오늘 소를 취하했습니다. 자, 스모킹건을 확보한 만큼 전선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자, 그런데 프레시안 역시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자,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가 없습니다. 유력한 목격자도 없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뿐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자며 시작한 소송에 진실의 주체들을 뺀 걸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오늘 전혀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대학 강단으로 말이죠. 자, 소설 경마장 가는 길의 작가 하일지, 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 14일 수업 도중에 미투 운동을 조롱하고 안전지사와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2차 폭력을 가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자, 문제의 그 강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공개됐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지연이라는 사람은 이혼녀라는 겁니다. 처녀들하고 이혼녀하고 좀 달라요. 처녀들은 성적인 두려움이나 이런 게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혼녀는 좀 달라요. JTBC에서는 그 사람을 마치 성처녀처럼 간주를 하고 있어요. 또 꼭 미성년자인 것처럼 간주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상한 이중적 문제다. 자, 임 교수는요, 김지은 비서의 그런 폭로 배경에는 분명 질투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한참 뒤에 이거는 유추다,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요즘 시쳇말로 뇌피셜을 씁니다. 이렇게요. 안희정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면 안 그랬을 거야. 한 사람만 한결같이 좋아했다면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유추야. 자, 임종주 교수 강연 내용 다 들려드릴 수는 없어서 중간중간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또 악마의 편집을 했다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다 들으셔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들으셔도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 일부가 듣다가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요. 문예창작가 학생회가 이렇게 대자보까지 붙이면서 보이콧을 선언했던 겁니다. 자, 임 교수는 과연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그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돼서 한창 조사를 받고 있던 오후 5시 30분쯤에 이 중앙지검 청사 현관에 갑자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50대 남성이 10여 분 동안 이 일대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내가 미륵이다, 정도령이 세상을 구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죠. 당시 청사 주변은 철통 보안 중이었죠. 남성은 그래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그랬더니 청사 주변에 기자들이 많아서 언론에 나오고 싶었다고 그러더랍니다. 한마디로 관심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겠죠. 관종적 행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런데 그날 현장에는요,
참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죠. 관심 받고 싶어하는 남자, 바로 관종혁 단장입니다. 취재하라고 현장을 저렇게 보냈더니 순간이동을 보여주겠다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다행히 옷을 벗고 있지는 않아서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봐도 흉하네요. 네, 그죠? 자, 어쨌든 그 하일지 씨 본명이 임종주군요. 자, 이제 학교에서요, 이제 수업 보이콧을 하겠다, 이제 학생들이 좀 나섰는데 하 교수 본인은 일단 뭐 사과할 뜻이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인 거죠? 네, 하 교수 본명으로 하면 임 교수죠.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강의 내용과 발언은 내 교권의 문제인데 그걸 비판한다고 해서 사과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강의실에서 사람에 따라 언짢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밖에서 폭로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면서 그랬다면 수업 시간에 서로 토론을 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학생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게 이해의 문제인가요? 네, 그 학생이 이제 중간에 나가니까요. 그 학생을 가리켜서 소설가보다는 사회운동가가 더 적당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게 이제 학생들의 주장인데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뭐 하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설이란 도덕적 관점에서 누가 좋다, 뭐 나쁘다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뭐 그런 걸 봐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지만 학생들의 지적은 하일지 교수가 말하는 창작, 표현의 자유란 결국 혐오할 자유와 그 뜻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학생들 생각에 좀 동의하고 싶은 게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은 가상의 문학의 소재가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적 상상력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가려내야 할 문제라는 것 같습니다. 참 최 반장이 국문학도죠? 국문학 전공했죠? 네. 동백꽃을 참 좋아하는 소설인데 하 교수의 이런 해석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너무 예전 깊이 들어가지 한컴 마요. 타자 연습할 때 참 많이 읽었던 작품인데요. 알았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동백꽃 잘 알아요. 자, 어쨌든 그 이혼녀와 미혼녀가 뭐 성적 욕망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라는 이런 표현, 뭐 다정의 가족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자,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안 전 지사 측이 새로운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변호인이 밝힌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위계에 의해서 맺어진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녀 간의 애정 행위였다라고 밝힌 겁니다. 애정 행위다 이런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죠. 사실상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피해자인 안 전 지사 측 연구소 직원인 A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주장하는 점을 의식한 듯이 A씨가 있었던 연구소에 안 전 지사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업무적으로 A씨에게 위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해명인 겁니다. 잠깐만, 더민주주의 연구소가 관계가 없어요? 안 전 지사하고? 일단 변호인 주장은 이 안희정 전 지사가 연구소에 직함이 없었고 또 그 연구소가 다른 정치인들, 안희정뿐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과도 교류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희정을 위한 뭐 그런 연구소가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진짜 이거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다. 진짜 뭐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또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안희정 전 지사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관계를 다 압니다. 핵심 측근들이 다 포진해 있고요. 지난 대선 때도 외곽 지원 이 캠프 역할을 했고 이번 사건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대선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인데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참 좀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썰전을 보니까요. 유시민 작가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언급을 좀 하더라고요. 봤어요, 혹시? 네, 두 사람 인연이 진짜 오래됐잖아요. 1980년대부터 인연이 이어졌는데 특히 13대 국회 때 유시민 작가는 평민당 이해찬 의원 보좌관이었고 안희정 전 지사는 통일민주당 김덕룡 의원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한 배를 탄 건데 뭐 일단은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도 뭐 통화를 해볼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본인이 나한테 전화를 해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몰라도 제가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할 엄두를 못 내겠던데.
오늘 그 한 보도에 따르면요, 이 부부의 리얼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SBS 예능 프로죠. 동상이몽 시즌2 제작진이 지난해 초에 안희정 전 지사 부부를 섭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 전 지사 부부가 불화에 휩싸여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섭외를 중단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 부부를 대신 출연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정봉주 전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780장이나 되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어때요? 뭐 추가로 더 공개된 사진이 있어요? 일단 아까 양 반장 발제 때 소개한 11시 54분 그 사진이 찍힌 사진 말고는 뭐 공개된 사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780장의 사진 전부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이 사진 판독을 통해서 12월 23일 정 전 의원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앞서 호텔에 데려다 줬다던 옛 측근 그 민국파 정대일 씨도 그날 여의도에 간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고 그 민주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인가요? 거기 이제 복당 심사 요청을 했잖아요. 그 결정이 언제쯤 나와요? 오늘 심사는 이루어졌죠? 예, 오늘 심사는 있었고요. 오전 중에 일단 결론은 대략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전해지기로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당 승인이 보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수사 합니다. 상황을 좀 보고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19일 최고위원회 보고하기 전까지는 이 결론 내용을 밀봉해서 일절 외부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그 관련 당직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복당이 좀 어렵다 이런 쪽으로 판단이 기울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복당 결정을 내리는 건 좀 부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거부하는 것도 또 아직 진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까. 30일 동안 그러니까 복당 접수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판단을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를 더 두고 좀 여론의 흐름이나 수사 결과 이런 걸 좀 보겠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했을 테니까 결론이 그 30일 내에는 나오겠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할게요. 하일지 2차 가해 논란, 사과 거부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5명을 전략 공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서울 역시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 대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달아오르는 서울시장 선거 열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선거에 뛰어들었을까요? 청와대부터 따져보죠. 비서관급 5명, 행정관급 11명 등 모두 16명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동시에 공직에선 물러났습니다. 정부 장관급으로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부 장관,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청와대나 정부 출신 후보자들은 이른바 문재인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멤버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겠죠. 실제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4%로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도 역시 2주 연속 상승해서 50%를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2%, 바른미래당은 7%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만 보자면 최근에 이른바 미투 여파가 정당 지지율 구도에는 큰 변화를 주진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한국갤럽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여당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다, 이런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판단입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경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는 이렇게 3명이죠.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여기에 복당 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정봉주 전 의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민주당 소속인 이 3사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 보시죠. 박 시장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무 라인이 경선 준비를 위해서 사퇴를 했고 이르면 이달 말쯤에 캠프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각오를 다지고 있을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시려는 노력을 상당히 열심히 하십니다. 예를 들면 뭐 투표 동료 댄스 이런 거. 찍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끝까지 못 보고 했더라고요. 민망해서. 아니 본래 망가져야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청년의회였던가요? 네, 그렇죠. 완전 20대 복장으로 또 이렇게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 빈 구멍이 뻥뻥 뚫리더라고. 자, 다음은 박영선 의원입니다. 최근에 이른바 특혜 응원 논란으로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은 있었지만 박 의원 역시 시민들과의 접촉폭을 넓혀가면서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여성 리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여성이 대한민국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르켈 총리 만나고 오셨어요? 네. 딱 느낌이 요 옆에 김정숙 여사가 딱 오면 뭔가 세 분의 느낌이 좀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김정숙 여사님하고 네. 저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리고 세 사람이 다 네. 숫사자상이라고. 자, 역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을 보겠습니다. 우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나 박영선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중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젊은 유권자들과 홍대 공연장에서 이 북 콘서트를 열기도 했죠. 현장 화면 잠깐 보고 가시죠.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상 밖 미나. 오. 우리 보좌진입니다. 멋있어. 우리 보좌진입니다. 네. 자, 현재는 3파전이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받아들여지고 18일 공식 출마 선언을 예정대로 한다면 4파전으로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높은 대중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 경선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히든카드를 내밀었죠. 이석연 서울시장 카드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석연이 출마하면 박원순 시장과 빅매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곧바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후보를 통한 사실상 야권 연대를 위한 포석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를 밀어주기 위한 소극적인 형태의 선거연대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선거연대는 없다. 안철수가 나오면 3등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은 안 전 대표를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다음 주에 곧바로 당무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당 기사 제목은 6.13 빅매치 서울시장 선거 가열입니다. 네, 금요일에 특별한 정치와 음악의 만남, 금요 정다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청소년 애청자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이훈이라고 합니다. 정치부 회의 애청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성추문과 관련된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가해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동 뮤지션의 얼음들이라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네, 최근에 이런저런 미투 관련 추문들 정말 어린 학생들 보기에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이죠. 중학교 2학년생 이훈 군의 신청곡 얼음들 들으시면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이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관련한 발언도 많이 했잖아요. 자, 오늘 광역단체장 5곳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를 확정한 거 맞죠, 신반장? 네, 뭐 그야말로 속도전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부산의 서병수 현 부산시장,
인천의 유정복 현 인천시장, 울산의 김기현 현 시장, 그리고 충북의 박경국 전 안행부 1차관, 제주의 김방훈 전 제주 정무부지사, 이렇게 5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자 후보자를 확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17개 광역시도를 전략공천 지역, 단수 추천 지역, 그리고 경선 지역, 계속 심사 지역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건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인 거죠. 서울과 충남, 경남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은 이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후보로 공식화가 된 상황이죠. 물론 아직 본인이 최종 결심을 한 건 아닙니다. 이 자유한국당 또 텃밭인 TK 지역은요, 경선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이렇게는 심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최근 영입한 이 길환영 전 KBS 사장, 배현진 전 MBC 앵커 각각 충남 천안갑, 서울 송파울 당협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아, 송파울로 확정이 된 분위기네요. 당협위원장 임명했다는 건 사실상 이제 재보선에 전략공천 하겠다는 걸 공식화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송파울도 뭐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각 당이 이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방송인들을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자, 자유한국당이 오늘 뭐 일정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아까 뭐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요. 개헌 관련한 입장을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죠?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개헌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책임 총리제입니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놓고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면서 국회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다만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개헌은 반대하는데 대신에 6월 개헌 발의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만약에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최장 9월 이내에는 국민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개헌 로드맵은요. 사실 거의 모두 민주당 안과는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민주당은 6월 개헌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또 분권형 대통령제에도 부정적이죠.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다소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4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극과 극의 입장을 보였던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 지금 그런 취지로 입장을 좀 선회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끼리 개헌연대를 꾸려서 정부 주도,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을 막겠다 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은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있어서 자유한국당과 이들 소수 정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기 위한 제휴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어제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놓으면 국민투표 시기 조정하는 거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된 권력은 내려놓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의장께서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개헌안에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투표 일정 이 4가지 사안은 개헌의 필수적인 완성 요건이라고. 자, 신반장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요 기자들한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내놨죠?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선출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거론되는 건
뭐 그것이야말로 의원 내각제 쪽으로 균형추를 옮기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삼권 분립이라는 질서 또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균형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 청와대 관계자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는 또 개헌 시점에 대해서도요. 자유한국당 로드맵대로 6월에 개헌을 발의하면 실제 처리되는 건 뭐 그로부터 3개월 후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우려스럽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유한국당이 예상보다 빨리 개헌 로드맵을 밝히면서 야사당이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21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21일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해오고 준비해오고 있지만 최종적인 결심은 역시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건 긍정적이지만은 정말 간극이 크네요. 네. 그죠? 여야 또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저 안철수 대표가 오늘 바른미래당에 당무에 복귀했잖아요. 네. 이제 영입위원장인가요? 네. 근데 좀 오늘 조금 전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그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원해서 뭐 그걸 맡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안 대표는 요청이 와서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좀 묘한 뭐 신경전이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네요. 네, 정확한. 한 가지만 네. 그 김지은 비서가요. 김지은 비서 측 법률 대리인들이 네. 2차 피해, 네. 2차 피해에 대한 그 고발장을 그래요? 경찰에 접수. 얼마 전에 김지은 비서가 뭐 그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유포되고 있는 맞아요. 뭐 찌라시나 뭐 이런 그 찌라시 내용이 대부분 거짓이었잖아요. 예, 그런 거의 부분에 대부분이.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네. 호소를 한 바가 있었는데 네. 결국 이렇게 또 2차 피해에 대한 아마 2차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이 아주 빨리 수사를 할 겁니다. 네, 뭐 좀 여러 가지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강하게 뭐 처벌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6.13 빅매치 서울시장 선거전 가열로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요. 아이들 사탕이 담배 모양 제동건 식약처입니다. 식약처가 오늘 담배 모양 사탕 등을 판매한 업체 7곳을 적발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뭐 말이 사탕이지 뭐 포장, 또 이 모양, 뭐 실제 담배와 똑같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악용한 이런 제품들이요. 정말 버젓이 판매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당혹스러운데 이런 제품 정말 뭐 그 업체 관계자들한테 뭐 당신의 아이들한테도 뭐 권할 건지 정말 묻고 싶네요.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양 반장 또 버벅거렸습니다. 불안하죠? 또 잘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이 잘 안 되시네요. 월요일 날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